아버지,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현실적이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요양원이요. 아버지께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나더러 요양원에 가라고. 내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저희도 모시기 힘들어요. 각자 삶이 있잖아요. 그래, 나는 이제 너희한테 짐이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다. 그만하자. 너희와 대화하고 싶지 않구나. 이만 가거라.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야 한다면, 노후가 두렵고 불안하시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요양원은 비싸고, 간병인은 부담되고, 자식에게는 짐이 되는 현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답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교수의 선택이 만들어낸 특별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오늘도 거울 앞에 섰습니다. 7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내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깊어진 주름과 점점 느려지는 걸음걸이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이제는 자식들마저 나를 다른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준영이는 요양원을 이야기했고, 딸 미연이는 그저 눈치만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치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내가 이제는 내 자식들에게조차 판단력이 부족한 노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준영이가 들렀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또다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거기 시설이 정말 좋다고 해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의 말에 나는 머그잔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커피가 살짝 넘쳐 테이블을 적셨지만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너희한테 허락을 받고 살아야 하는 나이가 됐지?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준영이가 무어라 말을 이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준영이가 돌아간 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롭고 무기력한 존재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연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빠한테 너무 화내지 마세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너희 둘이 짜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구나. 그래, 나는 이제 너희한테 골치 아픈 존재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라 미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도 약을 안 드셨다면서요? 그러다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약이고 뭐고 내 몸 하나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못 견디기 싫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준영이가 두고 간 요양원 팸플릿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집어들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다양한 프로그램. 하지만 한 달 생활비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다 가세요. 애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그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나는 그 속내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를 중재하려는 것이겠지요. 됐다. 다음에 가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그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내가 가면 또 요양원 이야기 나올 거 아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부엌에 들어섰을 때 문득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식탁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자신감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자식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하지만 요양원은 그건 마지막 선택이어야 했습니다. 일주일째 혼자만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무렵에 한적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주말인데도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뿐이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온 책들 사이에서 옛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준영이의 대학 입학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꼭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그때의 약속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제는 미연이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주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더니 아이들이 학원에 갔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지금 좀 바빠요. 그 말 끝에 들리는 TV 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이 몇 개 보였습니다. 한 달 전에 미연이가 가져다 준 것들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바쁘다며 오지도 않았습니다. 준영이는 어떻게든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고, 미연이는 그저 오빠의 눈치만 보며 전화로 안부만 물었습니다.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겨우 벽을 짚고 일어섰지만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혹시 정말 넘어졌다면 누가 와서 저를 일으켜 줄까요? 자식들은 이미 제 삶이 바빠서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노인 고독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득 제 처지가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영이가 보낸 문자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도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너무 밀려서 죄송합니다. 대신 요양원 자료 좀 보내드릴게요. 문자만 던져놓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방 한켠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책들이 있고 벽에는 교수 시절의 상장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제 인생의 흔적들을 뒤로하고 요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식들은 그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서 진심 어린 걱정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삶이 불편해질까봐 서둘러 저를 떠넘기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도 아침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던 중 경로당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 교수님, 여기 잠깐 들어오시지 그래요? 경로당 문 앞에서 장 선생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전에 제자였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저를 교수님이라 부르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차 한잔 하자는 그의 권유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테이블에는 누군가 가져온 듯한 떡과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자주 보이시던데 혼자 사세요? 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아내는 3년 전에 떠나고 자식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의 할머니가 말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식들 다 제 살기 바쁘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곳에 모인 분들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외로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기가 넘쳤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서로 돕고 살아야지 어떡해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전에 물리치료사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 관절 아프실 때 물리치료도 해드리고 우리가 우리를 돌보는 거지.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내오셨습니다. 손수 담그신 김치, 된장찌개, 나물무침. 오랜만에 맛보는 집밥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끼니를 때우던 제게는 너무나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노 교수님은 책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우리한테도 좋은 책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장 선생님의 제안에 다들 호응했습니다. 문득 집에 쌓아둔 책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과거의 흔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아닌 어쩌면 제가 찾던 답은 따로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만난 분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요양원 답사 한번 가보시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영아, 알아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아들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조만간 집에 갈게요. 경로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방에는 제가 아끼던 시집 한 권을 넣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제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무슨 책을 가져오셨어요? 장 선생님이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실은 말이죠. 교수님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한글이 서투신 분들이 계세요. 교수님께서 한글도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제 지식이, 제 경험이 더 이상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곳에서는 그것이 다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나 평생 소원이 편지 쓰는 거였는데. 한 할머니가 손뼉을 치며 기뻐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번에는 준비해온 떡을 꺼냈습니다. 어제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할머니들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교수님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근데 이거 맛있겠다. 오후가 되자 할아버지 한 분이 바둑판을 꺼내셨습니다. 교수님, 한 판 두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바둑을 잘 모르는데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전에 아마추어 고수였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바둑을 두고, 또 누군가는 부엌에서 내일 먹을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것을 나누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연이가 보낸 요양원 팸플릿이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보는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미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연아, 아빠 이제 괜찮을 것 같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경로당은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한글 교실을 엽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손주한테 편지도 쓸 수 있어요. 할머니들의 기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느 날 준영이가 갑자기 경로당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실 줄이야.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침 저는 할머니들과 한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여기 앉아서 구경하고 가려무나. 하지만 준영이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시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연락도 잘 안 받으시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걱정했다고? 너희가 나를 언제 걱정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보거라. 나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 준영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경로당 창문으로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저 걱정돼서. 그래. 하지만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란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라면 나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날 저녁 장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서로를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진정한 돌봄이 무엇인지. 다음 날부터 경로당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옆동에 사시는 약사 할아버지가 매일 어르신들의 약 복용을 체크해 주셨고, 박 할아버지는 간단한 체조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 교수님, 이제 우리가 서로의 보호자 아니겠어요?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경로당의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는 다른 동에서도 어르신들이 찾아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교실 때문에 오시다가 이제는 서로를 돌보는 우리만의 방식에 감동받아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십시일반 식재료를 가져오고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주방을 맡았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 한해 회비를 걷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공과금도 내고 필요한 물품도 구입했습니다. 어느 날 미연이가 경로당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네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셨어요. 그래. 나도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구나. 미연이는 주방에서 반찬을 만드시는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둑을 두시는 할아버지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글을 배우시는 할머니들의 열정도 보았습니다.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한글 교실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 읽어내려가는 모습에 모두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제 저는 손주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값비싼 요양원도 낯선 간병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경로당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글 교실에서 배우시던 김할머니가 쓰러지셨던 것입니다. 순간 모두가 당황했지만 전직 간호사셨던 정할머니가 재빨리 응급처치를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저혈당이에요.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사탕이 있으니 드시게 해드릴게요. 정할머니의 노련한 손길에 김할머니는 금세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각자 집에 혼자 있었다면, 또는 요양원에서 타인의 돌봄만 받고 있었다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을까요? 교수님, 이제 보니 우리가 서로의 보호자였네요. 장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평소와 다르게 경로당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누군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의 건강 정보와 비상연락망을 공유하자고. 저는 당뇨가 있어요. 저는 혈압약을 먹고 있죠. 한 명 한 명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동안 혼자서만 안고 있던 걱정들을 다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돌봄이란 무엇인지를.
그것은 비싼 요양원이나 전문 간병인의 손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경로당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준영이와 미연이도 왔고 다른 어르신들의 자녀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작년에 제가 요양원을 고집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네요. 준영이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테니까. 미연이는 할머니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수 쓴 편지를 읽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시니까 정말 좋으시죠? 며느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알겠구나. 나이 든다는 게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얼마나 외롭고 무기력했습니까? 요양원행을 거부하면서도 막상 혼자서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한글 교실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할 시간이 즐겁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피보다 더 진한 게 정이라더니.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어갑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발견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들의 돌봄도. 그것은 제게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이 작은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을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 들미 두렵진 않으신가요? 혹은 노후가 걱정되시진 않나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나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일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